첩년으로 30년이나 대우받고 살았으니 이제 그만 나가세요. 실제 주인인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셨는데 더 이상 이 집에서 권리 주장할 것도 없잖아요? 셋째 며느리의 차가운 말이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30년간 친자식처럼 키워준 아이들 앞에서 조문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던져진 모멸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첫째 부인도 어머니도 아닌 첩년이라니. 새벽 4시부터 도시락 싸던 거친 손, 아픈 아이 간병하며 밤새운 날들, 사업 확장을 위해 밤늦게 회의하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30년의 헌신이 한순간에 첩년의 대우로 치부되는 허망함에 말문이 막혔어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김옥분, 올해 70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30년간 경험한 가족이라는 이름의 배신과 그 끝에서 발견한 진실에 관한 이야기예요. 40세, 저는 새 아이의 아버지와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8살, 6살, 4살이었어요. 첫 번째 아내를 일찍 잃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던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경계심도 가득했어요. 새 엄마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첫날 밤 큰아이가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라고 불러야 하냐고. 저는 그 작은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아줌마라고 불러도 괜찮다고, 편한 대로 하라고요.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아이들은 저를 한 번도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재혼 초기, 저희는 작은 막걸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막걸리 냄새가 온몸에 배어도 손이 거칠어져도 상관없었어요. 새 아이를 키우고 공장을 키우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거든요. 아이들 도시락은 매일 제가 쌌습니다. 영양 균형을 맞춰가며 좋아하는 반찬들로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바로 간식을 만들어줬고 아프면 밤새 간병했습니다. 저에게는 그들이 친자식과 다르지 않았어요. 큰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였습니다. 학부모 상담날 저는 설렘 반 걱정 반으로 학교에 갔어요. 담임 선생님이 큰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무심코 물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신경 써주시는 것 같다고요. 그때 큰아이가 선생님께 정정했어요. 엄마가 아니라 아빠의 새 부인이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괜찮은 척 웃어야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던 그 밤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공장 일이 점점 늘어나면서 저는 경영 전반에 관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생산 관리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품 기획부터 유통, 마케팅까지 모든 분야를 담당했습니다. 남편은 생산 현장에 집중하고 저는 사업 전략을 세우는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저희 막걸리가 처음으로 백화점에 입점하게 된 것도 제가 직접 바이어를 설득한 결과였습니다. 몇 달간 기획서를 작성하고 샘플을 개발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바이어와의 미팅에서 저는 우리 제품의 장점과 차별성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계약을 따낼 수 있었죠.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런 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키워가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고 저는 그저 살림하는 아줌마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사업이 성공하면서 저희는 강남에 본사 빌딩을 짓게 되었어요. 10층짜리 빌딩이었는데 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모든 과정을 제가 직접 관리했습니다.
건물주로서의 꿈을 실현하는 순간이었죠. 준공식 날 저는 뒤편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남편과 아이들이 축하받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과 아쉬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강남 고급 아파트로 이사한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100평대 아파트였는데 아이들은 마치 꿈만 같다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아이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큰아이는 대학 졸업 후 취업 대신 아버지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일은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골프 약속을 잡거나 친구들과 만나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도 귀찮다는 표정으로 돌아서곤 했어요. 둘째 아이는 대학 재학 중부터 용돈을 많이 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주식 투자에 빠져 있었어요. 제가 사업 자금에서 몰래 돈을 빼서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손실이 나면 저에게 와서 돈을 빌리려고 했죠. 친엄마도 아닌 사람이 뭘 아냐는 식으로 말하면서요. 셋째는 결혼을 일찍 했는데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특히 차가웠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대놓고 할머니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명절 때 저의 자리는 점점 초라해졌고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자연스럽게 뒤편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제 사랑이 통할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세월이 흐르면서 남편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당뇨와 고혈압으로 병원을 자주 드나들게 되었고, 저는 간병과 회사 일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밤에는 남편을 돌보고, 낮에는 회사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했어요. 남편이 입원한 기간 동안 저는 혼자서 회사의 모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신제품 출시, 유통업체와의 계약, 직원 관리까지 모든 것이 제 어깨에 달려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회사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냥 돕는 사람 정도로 여겼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저에게 말했어요. 30년간 고생 많았다고, 아이들이 철들 때까지 기다려달라고요. 그때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습니다. 장례식 준비 과정에서 저는 철저히 배제되었어요. 아이들은 모든 것을 자신들끼리 결정했고 저에게는 마지막에 알려주기만 했습니다. 부고장에도 제 이름은 없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로서가 아니라 그저 집안 어른 중 한 명 정도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당일 셋째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끝내버렸어요. 저는 그날 밤 강남 아파트를 나서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30년이 헛된 시간이었을까요? 제가 사랑으로 키운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저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을 알게 되었어요. 그제야 제가 무엇을 해왔는지, 진짜 이 가족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아이들의 태도가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큰아들 민수의 행동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민수는 45세가 되도록 변변한 직장 하나 없이 아버지 회사에만 의존하고 있었어요. 대학 졸업 후 몇 번 취업을 시도했지만 모두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이 힘들다,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핑계를 대며 그만뒀죠. 결국 아버지가 회사에 자리를 만들어줬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매일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출근했고 점심시간이면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오후에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사우나에 가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회사 일에 대해 물어보면 짜증을 내며 대답했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주제에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효자 연기를 했습니다. 병문안을 갈 때면 정성스럽게 과일을 깎아드리고 다정한 말로 안부를 물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잠이 들면 바로 저에게 와서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저를 따로 불러서 말했어요. 아줌마는 이제 살림이나 신경 쓰라고, 사업은 남자가 하는 거라고요. 자신이 아버지 다음 후계자니까 회사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30년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제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민수는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기를 좋아했어요. 골프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 이야기를 하며 으스댔습니다. 마치 자신이 사업을 일군 것처럼 말하면서요. 하지만 정작 회사 운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직원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고 매출이나 손익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 민호는 또 다른 문제였어요. 43인데도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하는 일이라고는 주식 투자뿐이었습니다. 대학 때부터 용돈을 많이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규모가 커졌습니다. 몰래 회사 운영자금을 빼돌려서 주식에 투자하기도 했어요. 제가 발견하고 추궁했을 때 민호는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을 불려서 회사에 도움이 되려고 했다고 친엄마도 아닌 사람이 뭘 아냐고요. 손실이 나면 저에게 와서 돈을 빌리려고 했어요. 울상을 지으며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다음에는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갚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며 압박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께는 사업 확장 자금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견했다면서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믿고 돈을 주셨지만 결과는 항상 실패였어요. 그럴 때마다 민호는 시장 상황이 나빴다, 운이 나빴다며 핑계를 댔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민호의 도박 중독이었어요. 주식 투자도 사실은 도박과 다르지 않았지만 실제로 카지노나 경마장에도 자주 갔습니다. 한 번은 큰 빚을 지고 와서 저에게 울면서 매달렸어요. 이번에 도와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민호를 보면서 정말 답답했어요. 똑똑하고 능력도 있는 아이인데 왜 이런 길로 빠졌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사랑으로 키웠던 그 순수한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건 셋째 민석이었어요. 41인 민석은 일찍 결혼해서 두 아이가 있었는데 며느리 수진이의 태도가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수진이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무시했어요. 시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고 존댓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 인사를 해도 대충 고개만 끄덕였고 선물을 드려도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더 심한 건 아이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행동이었어요. 손주들이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려고 하면 수진이는 할머니가 아니라고 정정했습니다. 아빠의 새 부인일 뿐이라고, 진짜 할머니는 따로 있다고 말했어요. 그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했을까요? 수진이는 제 앞에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했어요. 시어머니도 아닌 분이 참견이 많다고 자신들 가정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가족인데 저를 완전히 남처럼 취급했어요. 강남 아파트 평수를 재는 모습도 봤습니다. 수진이가 줄자를 들고 방마다 돌아다니며 크기를 재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집이 자신들 것이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수진이는 친구들 앞에서도 저를 무시했어요. 다른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은 시어머니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아버지의 새 부인이 있을 뿐이라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 수진이를 보면서 민석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말리지도 않았고 제 편을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진이 편에 서서 저를 멀리했어요. 결혼 전까지는 그래도 제일 다정했던 아이였는데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세 자식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느낀 건 제가 그들에게는 가족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남이었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데 방해가 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아이들은 돌아가며 병문안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아버지의 건강이 아니라 재산이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아버지께 잘 보이려고 노력했고 저에게는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어느 날 세 자식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저에게는 얼마나 줄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이미 죽은 사람인 양 제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수는 자신이 큰아들이니까 가장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회사 경영도 자신이 맡을 거니까 지분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요. 민호는 그동안 투자로 손해를 많이 봤으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민석은 아이들 교육비가 많이 든다며 자신의 몫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줄 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생활비 정도면 충분하다고, 어차피 오래 살 것도 아니니까 많이 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돈을 축내는 존재로 취급하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정말 허탈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건지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정과 사업을 돌봤던 세월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진짜 이 집안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말이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상속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재산의 진짜 소유주가 누구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직전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철들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모든 걸 맡긴다고요. 그때는 그냥 당부의 말씀으로만 들렸는데 나중에야 그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앞두고 아이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배제하기 시작했어요. 장례 준비를 할 때도 저의 의견은 물어보지 않았고 부고장에도 제 이름을 넣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인이 아니라 그냥 집안 어른 중 한 명 정도로 취급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장례식 당일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수진이의 그 한마디로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이틀째 되던 날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 일궈온 사업 관계자들과 동네 분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많은 조문객들 앞에서 제대로 된 인사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고인의 부인으로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안 어른 중 한 분 정도로만 언급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부인은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 민수가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재혼이셔서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지금 계신 분은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냥 두 번째 부인이라는 표현으로 격하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임시로 거쳐간 사람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가족사진 촬영 때였습니다. 친척들과 함께 영정 앞에서 사진을 찍는데 자연스럽게 저만 빠졌어요. 민수의 아내가 사진사에게 말했습니다. 가족들만 먼저 찍자고, 나머지 분들은 나중에 따로 찍자고요.
저는 나머지 분들에 포함된 거였어요. 가족 사진에서 제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 혼자 뒤로 물러나야 했어요. 그때의 굴욕감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발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수진이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목소리를 낮춰서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하면서도 충분히 위협적으로 들리게 했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더 이상 이 집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동안 첩 노릇을 했으니 이제 그만 나가라고, 진짜 가족들이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다른 아이들도 수진이의 말에 동조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수진이를 말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조문객들이 많이 온 오후 시간, 수진이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요. 첩년으로 30년이나 대우받고 살았으니 이제 그만 나가달라고. 실제 주인인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더 이상 이 집에서 권리 주장할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에 있던 조문객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당황스러워하셨고 어떤 분들은 못 본 척하려고 애쓰셨어요. 하지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온몸이 떨렸어요. 그동안 이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4시부터 도시락을 싸던 손, 아픈 아이들을 밤새, 간병하던 밤들, 사업을 위해 바쁘게 뛰어다니던 모든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조문객 중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 괜찮으시냐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피해야 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강남 아파트에서 짐을 쌌어요. 그동안 모은 제 개인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사진 몇 장, 그리고 남편이 주셨던 작은 선물들 뿐이었어요. 그게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짐을 싸는 모습을 지켜봤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나가기를 바라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수는 짐 옮기는 것도 도와주지 않았고 민호는 아예 자기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민석은 수진이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서서 저를 지켜봤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나서면서 뒤돌아봤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30년간 가족이라고 믿고 살았던 집에서 쫓겨나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사업 성공으로 마련한 그 집에서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아이들은 본격적으로 아파트에 이사를 했습니다. 민수는 안방을 차지했고 민호는 작은 방을, 민석 가족은 큰 방을 사용했어요. 마치 미리 계획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진이는 아파트 곳곳을 돌아다니며 인테리어를 새로 할 계획을 세웠어요. 벽지를 바꾸고 가구를 새로 들여놓겠다고, 이제야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는 것도 들었습니다. 아파트를 처분해서 현금으로 바꾸자는 이야기였어요. 부동산 시세가 좋으니까 팔면 큰 돈이 된다고, 그 돈을 셋이서 나누자고 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큰아들이니까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민호는 그동안 투자 실패로 손해를 많이 봤으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민석은 아이들 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며 자신의 몫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줄 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월세방 하나 정도 얻어줄 돈이면 충분하다고, 어차피 혼자 사는 늙은이에게는 그 정도면 넉넉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정말 허탈했습니다. 제가 이 가족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사업을 함께 일궈왔던 동반자도 아니고 가족을 돌본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깐 거쳐간 남의 여자, 이제는 짐이 되는 존재였어요. 저는 작은 원룸을 구해서 이사했습니다. 수십 년간 살았던 강남 아파트에서 반지하 원룸으로 내려온 기분이었어요. 가구라고 해봤자 침대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고 냉장고도 미니 사이즈였습니다. 그 작은 방에 앉아서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헛된 시간이었을까요? 제가 사랑으로 키운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들에게는 저는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던 걸까요?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고 아플 때 간병하고 학교 행사마다 참석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무의미했던 걸까요? 아이들은 제가 나간 후에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안부 전화 한 통 없었고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저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가끔 동네에서 아는 분들을 만나면 난처했습니다. 어디 사시냐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강남 아파트에서 나왔다고 말하기도 민망했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의 유언장 공개를 위해 참석해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마 아이들에게 대부분의 재산이 갈 것이고 제게는 생활비 정도만 남겨두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남편이 그동안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진짜 이 가족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말이에요.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기까지는 며칠이 더 걸렸습니다. 원룸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혼자 지내는 나날들이 계속되었어요. 가족을 위해 바쁘게 살았던 제게는 너무나 조용하고 적막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제가 무엇을 해왔는지 말이에요. 남편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우리 막걸리 공장에 가봤습니다. 30년간 제가 마음과 정성을 쏟아 키워온 그곳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공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평소와는 다른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의 표정도 어둡고 불안해 보였어요. 함께 일해온 분들이 저를 보더니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장장 김 부장님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얼굴이 많이 굳어 있었습니다. 부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큰 도련님이 와서 이제 자신이 사장이라고 하면서 모든 걸 바꾸겠다고 한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가 벌써 회사에 와서 사장 행세를 하고 있다는 말이었거든요. 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말이에요. 사무실로 올라가 보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민수가 아버지 책상에 앉아서 발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거만해 보이던지요. 민수 앞에는 직원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보고를 받고 있는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생산량이나 매출에 대해 설명하면 대충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을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부장님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니까 민수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 옛날 방식은 버리라고, 젊은 사람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제시한 아이디어라는 건 정말 황당했어요. 막걸리에 과일 맛을 넣어서 젊은 층을 공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인데도 자신이 처음 생각한 아이디어인 양 자랑했어요. 더 황당한 건 민수가 직원들에게 갑질을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각하면 벌금을 내라고 했고 실수하면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일해온 우리 공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 부장님이 저를 보고 한숨을 쉬셨어요. 사장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인께서 모든 걸 결정하셨다고, 그때는 회사가 정말 잘 돌아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이렇게 가다가는 회사가 망할 것 같다고 걱정하셨어요. 민수는 점심시간이 되자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내내 사장 흉내를 내더니 이제 놀러 가는 거였어요. 직원들에게는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은 골프 약속이었습니다. 오후에 민호도 회사에 나타났어요. 둘째도 이제 회사 일을 하겠다며 사무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하는 일이라고는 컴퓨터로 주식 차트를 보는 것뿐이었어요. 회사 업무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회계 담당자에게 회사 자금 현황을 물어봤어요. 얼마의 돈이 있는지,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캐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투자해서 돈을 불리겠다고 말했어요. 그동안 개인 투자로 망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도 말이에요. 더 가관인 건 민석이었습니다. 셋째는 아예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공장 견학을 하고 있었어요. 수진이와 아이들이 함께 와서 마치 자기네 회사인 양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이게 다 너희 아빠 것이 될 거라고, 나중에 크면 이 회사를 물려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30년간 제가 키운 회사를 벌써 자신들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은 공장 안을 돌아다니며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생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집중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민석은 아이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구경하라고 부추겼어요. 수진이는 사무실 인테리어까지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촌스럽다면서 세련되게 다시 꾸미자고 민석에게 말했어요. 제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어 온 그 공간을 완전히 바꾸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어요. 제가 마음과 정성을 쏟아 키운 자식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들이 정말 제가 사랑으로 키운 아이들인가 싶었어요. 직원들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인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주인들의 행동이 너무 실망스러웠던 거예요. 함께 일해온 분들이 하나둘씩 그만둘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부장님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정말 회사가 저분들 것이 되는 거냐고, 부인께서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거냐고 했습니다.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신 분이 저라는 걸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직 유언장 공개도 안 된 상태였고 저 자신도 어떻게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곧 정리될 거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오후 세 자식이 모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논의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계획이라는 건 정말 한심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사장이니까 모든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민호는 재무를 담당하겠다며 돈 관리를 맡으려고 했고 민석은 마케팅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셋 다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더 웃긴 건 그들이 회사 매출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보자, 해외 수출을 해보자, 프랜차이즈를 시작해보자는 등
허황된 계획들만 쏟아냈어요. 기본적인 생산 관리나 품질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쓸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배워가며 키워온 이 사업을 이제 이 아이들이 망쳐놓으려고 하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소동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진짜 이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말이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이미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될 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공장을 나서면서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유언장이 공개되는 날이었거든요. 별로 기대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정식으로 정리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올 때 저는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오래된 건물 3층에 있는 조그만 공간이었는데 남편이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변호사였습니다. 이분과는 사업 관련 법적 문제들을 상담하며 자주 만났었거든요. 김 변호사님이 저를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뭔가 말하고 싶지만 조심스러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차 한 잔을 권하시면서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변호사님이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아이들이 벌써 재산을 나눠 갖겠다며 들끓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요. 회사에도 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숨을 깊게 쉬셨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강남 아파트에서 쫓겨나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다고, 아이들이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때 변호사님이 서류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두꺼운 봉투였는데 겉봉에 남편의 필체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엇이 들어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변호사님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셨어요.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들이 들어있었는데 첫 번째 서류를 보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는데 소유자란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강남 아파트의 진짜 소유주가 저였던 겁니다. 아이들이 자신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아파트가 처음부터 제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할 때부터 남편이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었다고요. 두 번째 서류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막걸리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이었는데 대표자가 저로 되어 있었어요. 지난 15년간 회사의 법적 대표는 제가 맡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그동안 공동대표였을 뿐이었어요. 세 번째 서류를 보고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강남 본사 빌딩의 소유권 등기부등본이었는데 역시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설계부터 감리까지 직접 관리했던 그 빌딩이 처음부터 제 것이었던 겁니다. 변호사님이 계속해서 서류들을 보여주셨어요. 회사 계좌의 공동 명의인 각종 사업 허가증, 심지어 회사 차량까지 모든 것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모든 재산이 저를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편의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자필 유언장이었는데 첫 줄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아내 옥분에게로 시작되는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혼 초기부터 제가 보여준 헌신과 사랑을 보고 모든 재산을 제 이름으로 옮겨두었다고 했어요. 제가 진짜 이 가정의 어머니이고 사업의 동반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유언장에서 아이들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각자에게 증여세 면제 한도인 5천만 원씩만 남긴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아직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 문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당신을 진정한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때까지 당신이 모든 것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변호사님이 추가로 설명해 주셨어요. 남편이 몇 년 전부터 이 모든 준비를 해왔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진정한 상속자는 따로 있다고 판단한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까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토록 초라하게 쫓겨났던 강남 아파트가 제 집이었다니요. 아이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회사가 제 회사였다니요. 변호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봉투를 더 꺼내셨어요. 안에는 각종 통장과 카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따로 관리하고 있던 비상금이었는데 그 금액이 20억 원에 달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준비해둔 돈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남편의 마지막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철들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던 그 말이요. 남편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계셨던 겁니다. 변호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 아이들에게 바로 알려줄 건지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작은 원룸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초라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900억 원대 재산의 주인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저를 무시하며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수진이가 장례식장에서 저에게 한 그 말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변호사님이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미 모든 재산이 제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 절차가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다만 아이들에게 줄 5천만 원씩은 증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께 부탁했어요. 내일 아이들을 불러서 정식으로 알려달라고요.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처음으로 속이 시원했어요. 지난 며칠간의 서러움과 모멸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서 쫓겨날 때의 그 참담함, 원룸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으며 느꼈던 외로움,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지나간 일이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남편이 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뒀을까 하는 생각이요. 아이들에게 미리 말해주지 않고 이렇게 숨겨둔 이유가 뭐였을까 싶었어요.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남편도 아이들이 변할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저를 진짜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끝까지 저를 남으로 취급했고 급기야 장례식장에서 모욕까지 주었어요. 이제 그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님이 아이들에게 연락했어요. 유언장 공개를 위해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재산을 상속받을 거라고 생각하며 들뜬 기분으로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곧 알게 될 진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충격적일 겁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아줌마가 사실은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이미 와 있었어요. 3명이 모두 밝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는데 저를 보자 약간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의아해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제일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줌마는 왜 왔냐는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자신들끼리만 상속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변호사님이 모든 관련자가 참석해야 한다고 설명하자 그제야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계속 시계를 들여다보며 언제 끝나냐고 물었어요. 오늘 중요한 주식 거래가 있다면서 빨리 처리하자고 재촉했습니다. 수진이는 아예 스마트폰으로 인테리어 관련 자료들을 보고 있었어요. 아파트를 어떻게 꾸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엄숙하게 유언장을 꺼내셨어요. 봉인된 상태였는데 고인의 날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제야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공개된 건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차례대로 읽어주셨어요. 민수에게 5천만 원, 민호에게 5천만 원, 민석에게 5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졌어요. 민수가 제일 먼저 반응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다시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자신은 큰아들이니까 당연히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호는 아예 소리를 질렀어요. 고작 5천만 원이냐면서 그동안 회사 일을 도와준 대가치고는 너무 적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회사 일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지만요. 수진이의 반응이 가장 격렬했어요. 이상하다면서 분명 계산이 틀렸을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강남 아파트와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다그쳤어요.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아파트의 진짜 소유주가 누구인지부터 말씀하셨어요.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시면서 처음부터 제 명의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럴 리가 없다면서 아버지가 산 집인데 왜 아줌마 이름이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은 냉정하게 법적 서류를 제시하셨어요. 반박할 여지가 없는 공식 문서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회사 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막걸리 회사의 법적 대표자가 지난 15년간 저였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각종 허가 서류들이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민호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자신들이 회사에서 주인 행세를 한 게 무의미했다는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님은 그렇다고 단답했어요. 법적으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는 것이죠. 가장 충격적인 건 강남 본사 빌딩 소유권이었습니다. 900억 원 가치의 그 빌딩이 처음부터 제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민석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면서 서류를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모든 서류가 명백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소유권 이전 관련 문서들까지 모든 것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이럴 수가 없다면서 뭔가 조작된 게 틀림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들을 어떻게 조작할 수 있겠어요? 변호사님이 마지막으로 남편의 편지를 읽어주셨어요. 재혼 초기부터 제 헌신을 보고 모든 재산을 제 명의로 옮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짜 이 가정의 어머니는 저라고 아이들이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당부도 있었어요. 그 순간 아이들은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아줌마가 사실은 모든 것의 주인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민수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제 와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에서 나온 건지는 의심스러웠어요. 재산을 되찾기 위한 계산된 행동처럼 보였거든요. 민호는 완전히 절망한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회사 자금으로 투자하려던 계획들이 모두 물거품이 된 거였으니까요. 자신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울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반복했어요. 시어머니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모든 재산을 가질 수 있냐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제가 정당한 소유자였어요. 변호사님이 추가로 설명해 주셨어요. 제게는 별도로 관리되던 현금 20억 원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비상시를 대비해 준비해둔 자금이었어요. 아이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첨년이라고 부르며 모욕했던 이들이 이제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30여 년간 쌓인 서러움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키워왔는데 이런 식으로 진실이 밝혀지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요. 남편도 이런 상황을 원했을까 싶었어요. 변호사님이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각자 5천만 원씩은 증여세 처리를 거쳐서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봤어요. 아버지가 정말 이런 뜻이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은 명확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나갈 때의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완전히 기가 죽어서 고개를 떨군 채 걸어 나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재산 분할을 논의하며 들떠있던 모습과는 정반대였어요. 저는 변호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강남 아파트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제 집으로 말이에요. 강남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익숙한 그 건물을 올려다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직접 고른 이 아파트가 처음부터 제 것이었다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도어락 비밀번호는 그대로일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변경하지 않았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 배치가 바뀌어 있었고 제가 정성스럽게 걸어둔 액자들은 모두 치워져 있었어요. 대신 수진이 취향의 화려한 장식품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부엌에서는 민호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깜짝 놀라며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왜 여기 있냐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도 어색해하기만 했어요. 거실에서는 민석과 수진이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나갔는데 이제는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운데 서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제 모든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라고, 여기는 제 집이니까 짐을 싸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지 않았지만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민수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들은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그 사과가 진심인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수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라는 거냐면서 아이들 생각은 안 하냐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남 아파트에서 쫓겨날 때는 그런 배려를 해주지 않았잖아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각자 5천만 원씩 받았으니 그 돈으로 새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원룸에서 혼자 지낼 때는 그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살았거든요. 민호가 하소연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투자 계획이 모두 망쳤다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그 투자라는 것도 남의 돈으로 하려던 계획이었잖아요. 아이들이 짐을 싸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키워온 아이들인데 이렇게 내보내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면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수진이는 짐을 싸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했고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민석은 조용히 짐을 쌌지만 표정이 많이 어두웠어요. 결혼 전까지는 제일 다정했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싶었습니다. 수진이의 영향이 컸겠지만 결국 본인의 선택이었죠. 짐을 다 싼 후에도 아이들은 쉽게 나가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재산에만 의존해서 살았기 때문에 독립적인 계획이 없었던 거죠. 민수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과했어요. 정말 잘못했다면서 다시 생각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장례식장에서의 그 모욕을 생각하면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모두 나간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오랜만에 혼자만의 공간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허전함도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집안을 돌아보며 원래대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바꿔놓은 인테리어를 다시 되돌리고 제가 아끼던 물건들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집이 다시 제품으로 돌아오는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회사 일을 정리해야 했어요. 막걸리 공장에 가서 아이들이 버려놓은 일들을 수습해야 했거든요. 특히 민수가 직원들에게 했던 갑질이나 무리한 계획들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공장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김 부장님이 제일 먼저 다가와서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사장님이 돌아오셨다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직접 회사를 운영할 거라고, 그동안 불편했던 일들은 모두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환영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민수가 만들어 놓은 엉뚱한 규정들을 모두 폐지했어요. 벌금제도 없애고 직원들과의 소통도 예전처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의 회사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결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한 그냥 물려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사회환원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장학재단을 만들거나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에 재산을 사용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주는 것보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아이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문자로 안부를 묻더니 나중에는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것 같았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과연 이 아이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재산 때문에 돌아오려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키워온 정도 있고 혹시 정말로 변했을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은 만나서 이야기해 보기로 했어요. 일주일 후 아이들이 강남 아파트로 찾아왔어요. 세 가족이 모두 와서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는데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들을 보니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민수가 제일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많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잘못했다면서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특히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그동안 아줌마가 아니라 어머니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고, 너무 늦었지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투자 실패와 회사 자금 유용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수진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더니 처음으로 저에게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시어머니가 아니라 진짜 어머니라고, 그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민석도 아내 옆에서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결혼 후에 아내 말만 듣고 어머니를 멀리했던 것이 가장 후회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잘못 가르쳤다면서 이제라도 바로잡겠다고 다짐했어요. 손주들까지 와서 저에게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라고 부르지 못하게 했던 아이들이 이제야 자연스럽게 할머니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첨년이라고 부르며 모욕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건지 아니면 재산 때문에 연기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때 민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5천만 원으로 시작한 작은 치킨집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세 형제가 합심해서 새로 시작하겠다고, 더 이상 어머니께 기대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이었어요. 수진이도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다고 말했어요. 그동안 집에서만 있으면서 사치만 했는데 이제는 직접 일해서 생활비를 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도 사교육보다는 어머니께 배운 생활 교육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민호는 주식 투자를 완전히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대신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해서 생계를 유지하겠다고, 더 이상 한탕주의로 살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변화가 진짜일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난 수십 년간 기다려왔지만 단 한 번도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고, 특히 장례식장에서의 그 모욕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죄송하다면서 당시에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을 전혀 몰랐다면서 이제야 깨달았다고 반복해서 말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만약 제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노인이었다면 지금처럼 찾아왔을 것인지, 진짜 가족이라면 재산과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민석이 대답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재산 때문에 놀랐지만 지금은 정말 다르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해도 상관없다면서 그냥 어머니로 인정해 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간청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어요. 마지막 테스트를 해보기로 한 거죠. 정말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라고 장학재단과 복지시설 건립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순간 아이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지켜봤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이라면서 어머니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그제야 진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평생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사신 분이니까 재산도 그런 의미로 사용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요. 자신들은 스스로 벌어서 살아갈 각오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의 문을 열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정말 변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자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자고 했어요. 수진이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저를 안아줬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어머니라고 불러줬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일어나서 저를 둘러쌌어요. 오랜만에 진짜 가족 포옹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그토록 원했던 순간이 드디어 온 거였어요. 손주들도 달려와서 할머니라고 부르며 매달렸어요. 이제야 진짜 할머니가 된 것 같아 기뻤습니다. 아이들에게 앞으로는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줄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날 저녁은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제가 직접 요리를 해서 차려준 음식을 다들 맛있게 먹었습니다. 수진이는 요리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고, 민석은 어릴 때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었어요. 식사 후에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재산의 일부는 아이들을 위해 남겨두겠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자립할 때까지는 도움이 필요할 테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은 사회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분명히 했어요.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동의했어요. 오히려 그런 어머니가 자랑스럽다면서 자신들도 훗날 여유가 생기면 사회에 환원하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장학재단 설립 절차를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는 기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이런 상황까지 예상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진짜 철이 들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던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가족이 되는 건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였어요. 수진이는 이제 정말로 제게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손주들도 자연스럽게 할머니라고 불러요. 민수와 민우도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해줍니다.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물론 아직 완전하지는 않아요. 서로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가족이란 함께 보낸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비록 늦었지만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이 아이들과 손주들과 함께 진짜 가족으로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것이 남편이 원했던 모습이고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가족의 모습이에요.